안녕하세요. 최이득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49분 멤버십 차트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어, 지난번에 연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막 들쑥날쑥해요. 이제 방학 기간이긴 해서 뭐 좀 덜 바쁠 줄 알았는데 제가 시간이 더 음, 많이 이제 잡아먹게 되네요. 어찌 됐거나 오늘은 제가 뭐 단톡방에도 얘기했었고 예고한 대로 비트코인의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의 방향, 어 기존에 얘기했던 그 관점이 유효한가, 그거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큰 뭐 인덱스 차트로 봤을 때 지금의 파동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 요거를 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트코인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봤죠. 먼저는 요거였죠. 가장 유력하게 본 거 1파, 2파, 3파,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요렇게 나온 걸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인제 4파동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4파동이 약간 요런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봤어요. 그래서 카운팅상 요게 1, 2 여기가 3 지금의 4파의 A 그래서 인제 여기가 4가 끝나고 나면 인제 5가 나오지 않겠냐. 요걸 가장 유력하게 본 거죠. 그러면 "이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어 물어봤는데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처럼 요렇게 가는 이 조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제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어제 쭉 빠지면서 얘가 이 저점을 이쪽을 인제 저점을 확실하게 깨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복합으로 트라이앵글 형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처럼 수렴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요렇게 A, B, C 지그재그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차원이 다르지 일단은 큰 파동 카운트상이 3파가 연장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1파, 2파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은 여전히 4파는 유효한 거죠. 얘가 A, B, C로 내려오더라도 여기가 3파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양으로 봐서는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얘가 RSI가 지금 이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일 때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1초봉에서 롱 청산이 나오는 그런 슈팅 그런 어떤 기계적인 매매가 나왔었다고 잠깐 튀는 현상이 나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6만 불대에서 69,500불 정도까지 한번 팡 튀었다가 내려왔어요. 요거는 롱을 청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로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에서 요 저점에서부터 여기 69,000 불대 요 사이는 지금 요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다시 한번 봤을 때 1, 2, 3, 4가 나온다는 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얼마나 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거고 과연 얘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월봉으로 치면 일단 20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얘가 적어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플랫 조정 형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2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지그재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은 뭐였냐면 얘가 1, 2, 3, 4, 5가 다 나온 상태에서 5가 다 나온 상태에서 얘가 불규칙 조정 ABC가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A, B, 그럼 여기가 C인데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불규칙 조정이 이게 C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C파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갔다가 20선을 돌파 못하면 불규칙 조정은 이 지금 C파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한 48,000불 이 지점 있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파동상 1, 2, 3, 4, 5가 나오고 불규칙 조정의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얘는 48,000불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하죠. 1번, 2번 시나리오가 결정적으로 이 B파가 20선 위로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색깔을 바꿔서 얘가 1, 2, 3, 4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엔딩 다이애고널 패턴처럼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는 진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파동상 1, 2, 3, 4, 5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불규칙 조정하고 좀 더 다르게 얘는 본격적인 ABC의 지그재그 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최소 48,000불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최소 48,000불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안 갔으면 하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까지 항상 조정을 주거든요. 우리 버틸 수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견딜만 한데 이 정도는 막 힘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가격 조정을 주든 기간 조정을 길게 주든 간에 조정은 그런 식으로 준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이 전형적인 구조적인 변화의 어떤 흐름상 나오는 A파는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3파의 흐름, 마지막에 3번 시나리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일단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오는 A파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RSI가 상당히 빠져요. RSI가 지금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과도하죠.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니까. 거의 지금 이때 조정의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RSI는. 그래서 충분히 과매도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는 해요. 이때로 보자면. 근데 월봉상 과매도 구간인가를 보면 아직 43 정도니까 그런 정도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죠. 그러면 더 열려져 있는 거죠. 하방으로. 그래서 3번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A, B, C는 지그재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20선을 돌파하지 못할 때. 그러면 얘는 불규칙 조정 이렇게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시나리오니 1, 2, 3, 4, 5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ABC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 ABC는 불규칙 조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B파가 여기를 형성한 거잖아. 그런 다음에 C파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지만 지금과 같은 3번 시나리오는 3번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파동이 다 나온 다음에 A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파동이 다 나온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적어도 ABC가 한번 지그재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파는 상대적으로 이 A보다 더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 시나리오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스탠스가 지금 딱 나오죠. 20선까지 일단 반등을 하는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20선을 반등해서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조금 가는 척 하다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요렇게 되는 조금 있다가 이제 각 포지션별 장기 홀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길게 보는 장기 홀더, 단기 홀더 그리고 현물 보유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다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1번 시나리오는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 안에서 제가 인제 요거는 비트코인 그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대파동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가 1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2 파동이겠죠. 그럼 이게 3 파동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3 파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얘가 소파동의 4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파동의 4 파동이 대파동 1 파동과 겹치면 안 돼요. 그죠? 파동 그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 파가 아니야. 이렇게 놓고 보자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냐라고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A, B, C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A, B, C. 그쵸?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이게 A, B, C를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얘를 연봉으로 봐야 돼. 연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연봉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이게 A, B, C로 그냥 올라갔다가 A, B, C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야 그러면 A, B, C 갔다가 A, B, C 이렇게 나오면 태초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치만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자리가 확실하게 A, B, C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좀 다듬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 아까 봤던 월봉상 지금 현물 차트의 모양은 이 자리가 3파가 아닌 게 분명해졌다. 왜? 어제 이때 이걸 깨면서 내려오는 거를 보니까 얘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별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3파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ABC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 자리가 3파는 무효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고 다시 가면 이게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이제 이거는 모르는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큰 흐름 안에서 인덱스 차트를 보자면 과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상승 파동으로 얘를 막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이 깨는 걸 보면서 이제 좀 한 가지 명확해진 게 이게 1, 2, 3, 4, 5로 간 거는 파동상 무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1, 2, 3, 4, 5 이렇게 본 게 대파동에서 지금 이게 1, 2, 3, 4, 5가 나온 거는 뭐 크게 이견이 없어요. 1파동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니까 이때 어떤 그 구조적인 상황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했고 개인들 위주로 샀을 것이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뭐 급발진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파동의 조정이 짧게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게 3파라고 보여지는 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게 요 3파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올라간 게 3파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서 4파동은 2파동과 다르게 여기 2파동과 다르게 파동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기간 이 모양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제 깊숙이 내려오면서 또 길게 조정을 했죠. 이때에 비해서. 그래서 4파동에도 무리가 없고 마지막 5파동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붙으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서 나가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지금 이제 요게 깨지면서 제가 본 게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가 1파동이 되겠죠?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2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 1파, 2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간혹 했었죠. 상승 조정.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ABC나 뭐 플랫 조정이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아니면 이렇게 지금 트라이앵글 형태로 이렇게 가거나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덧붙여서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조정도 있고 1파 A보다 낮은 C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이 중에서 요거죠, 요거.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A보다 높은 C 요런 거를
패턴에서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쵸?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했던 그런 이파동, 스물스물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도 이게 뭐 이론에 이게 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A보다 높은 C가 형성이 되는 요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모양이 저는 딱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이 파동의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국면의 3파동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3파동이 나올 때는 이제 이때와는 전혀 다른, 이때 대파동 1파가 끝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서 뭔가 기관들의 움직임, 국가와 기업과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상승의 소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매수를 할 때 되면 이미 많이 올라 있을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파동상 이 규칙이 깨지는 걸 보면서 이제 생각한 이제 그 엘리엇 파동 이론상 가장 무리 없는 파동 카운팅이 뭘까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요게 인덱스 차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흐름 안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는 파동 카운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막 저점이라고 따라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얘가 반등을 해도 이 자리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일단 보유자들 분의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도미넌스도 한번 볼게요. 지금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조정이 이게 월봉인데 20선을 이렇게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 조정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 조정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지그재그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입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지금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그러니까 20선을 이제 하회하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만약에 도미넌스가 깬다면 알트들이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알트보다 더 빠져야 도미넌스가 빠지는 거니까, 그럼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알트들도 같이 꼬라박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깨면서 내려가는데 비트는 빠지고 알트들은 올라온다 그러면 알트들이, 얘가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내려갈 동안 알트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미넌스는 같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각 홀더 분들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를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롱텀 홀더야. 내가 롱텀 장기 홀더야. 롱텀 홀더, 장기 홀더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숏텀이죠. 숏텀 홀더, 숏텀 홀더. 그리고 세 번째 현물 보유, 현물.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제 그 예외에 여러 가지도 격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러프하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각각의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메이저 알트들 하고 잡알트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이제 메이저 알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요 정도 어떤 필터링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락 사이클을 최소 2번 이상 생존했는가.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
메이저 알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하락 사이클 두 번을 최소 이제 생존했는가라고 봤을 때 얘가 이런 하락 사이클을 한번 나왔죠. 그랬을 때 이 하락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요런 이제 반대적인 어떤 그런 상승 사이클이 나왔는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인 그 어떤 추세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최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한 다음에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오는 요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일단은 요거는 괜찮은 어떤 그러니까 하락 파동을 치고 올라오는 반대적인 추세가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하락 추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정고를 그래서 제가 돌파하느냐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한 번에 이런 최저점에서 요런 식의 반등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언덕을 넘고 두 번째 언덕을 넘으면서 이 하락 사이클을 견디면서 정고를 돌파하는 상승 사이클이 한 번 나왔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락에도 요런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얘가 다시 정고점 590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요런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 1번 기준에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다라고 보면 돼요. 하락 사이클을 견뎌내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얘가 하락을 얘가 2022년에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2년간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정고점을 다시 회복했죠. 그러면서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재차 다시 한번 찍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측면에서 1번에 부합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죠. 리플 얘도 지금 되게 길게 조정을 했지만 결국에 이 하락 사이클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파동이 나오면서 얘가 반 이상을 회복하면서 올라왔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하락 사이클에서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XRP도 메이저 알트 1번에 기준하는 거죠. 최소 두 번의 하락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보라 이런 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할 때 1차 상승 때는 얘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2차 상승이 요때거든요. 요때일 때 얘가 여기까지 못 왔죠. 그러면서 여기는 둘째치고 요 추세 적어도 요 추세는 깨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요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 파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라는 일단은 메이저 알트라고 1번에 해당하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는 메이저 알트가 될 수가 없어. 이런 흐름이라면 1번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비트토렌트 얘도 잘 보시면 상승하고 하락한 다음에 상승 사이클이 한번 나왔었고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얘는 이 상승 사이클에 적어도 이 추세를 깨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은 한번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 자발트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등이 나왔으니까 정고점 여기 요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여기 내려와도 여기까지 또 한번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완전 자발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보면 1번에 해당하는 거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의 어떤 사용 어떤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토큰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더리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더리움 제가 맨날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근거를
죄송합니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테큰 그가 커질수록 토큰 수요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인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스캔이라 그래서 그 사이트가 있어요. 요런 데 지금 이더스캔 여기 보이시죠? 이더스캔 요런 데 검색하면 나와요. 이더스캔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 아마 홈페이지에 가면 또 그거 확인할 수 있고 업비트 상에서도 인제 이 토큰 정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요 이더스캔을 가면 실제로 이 토큰의 수요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트랜잭션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를 확인해 보면 돼. 트랜잭션이 실제로 수요가 인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뭐 11초 전에 이렇게 사용했던 기록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이 토큰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더스캔이라든지 트론도 뭐 트론스캔, 솔라나도 뭐 솔스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다 요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큰이 수요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이더스캔 뭐 트론스캔 뭐 이런 것처럼 가서 실제로 토큰 수요가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또 뭐 예를 들어서 TVL이라 그래서 요거 인제 이건 트론이고 요렇게 TVL 요거 인제 디파이 라마라 그래서 이게 인제 TVL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치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TVL 약자는 요거예요. 토탈 밸류 락드 인 디파이 이래 가지고 실제로 이 예금 예치금이 그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은 이게 차트거든요. TVL 여기 지금 이렇게 TVL 여기서 인제 뭐 애드 매트릭스 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TVL을 한번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 지금 요거는 이더리움인데 여기 이더리움인데 지금 차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진짜로 쓰이고 있고 그 차트를 가격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금 뭐 예치금이 지금 이렇게 있는가? 이걸 증가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커플링 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부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얘가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토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 부합해요. 어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자발트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여기에 없는 애들도 있어. 그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김치 코인들 중에서 뭐 밀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이게 확인이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아예 차트 자체가 없거나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메이저 알트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디파이 라마와 뭐 이더스캔 뭐 요런 데처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종고점 회복 시 시총이 현실적인 수준인가? 이제 요거거든요. 요게 인제 요것도 인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 보면 인제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요거 보면 정고점 회복 시 시총이 현실적인 수준, 그러니까 정고점을 회복할 때 시총이 얼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자 여기서 요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정고점을 요렇게 회복했을 때 여기 정고점을 요렇게 회복했을 때 이때 그러니까 다시 회복했을 요 시점의 시총이 현실적인 수준인가 이걸 봐야 돼요, 시총이. 그러면 이건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 인제 정고점 회복 시 시총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산수야 산수. 어렵지 않아. 현재 시총에서 현재 시총 곱하기 최고점 가격 나누기 현재 가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현재 시총이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 현재 시총이 344조 333조인가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최고점의 가격이 한 680만 원 요런 정도 됐었죠. 685만 원 뭐 요 정도고 지금 현재 가격이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다시 정고점을 회복했을 때 인제 시총이 800조가 정도 돼야 돼요. 이걸 계산해 보면. 이더리움이 한 800조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800조라는 시총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시총이 과거에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비트코인의 몇 프로 비트코인 시총의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지금이 한 뭐 1900조 되나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 800조가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됐을 때 과연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과거에 요때 2021년도 최고점일 때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의 몇 프로까지 갔냐면 한 50%를 50%까지 갔거든요. 한 45에서 한 50%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800조라는 지금 올랐을 때 이 800조라는 그 시총이 지금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대비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한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인제 이 세 번째도 이더리움은 부합한 거죠. 그래서 얘도 메이저 알트라고 취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번째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인제 요런 거죠. 실질적으로 개발 재단 그다음에 자금 흐름이 지금도 살아 있는가. 인제 요것도 인제 뭐 말은 이런데 인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비트 상에서 가 보면 업비트에 가 보면 인제 이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이렇게 가 보면 이더리움의 정보나 뭐 마켓 인사이트 뭐 이런 데 가 보면 여기에 웹사이트 블록 조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관련 소식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도 보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뭐 적어도 정말 백보양보해 가지고 한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뭔가가 나와야 돼. 예.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고 하면은 인제 여기에 가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지터브 같은 데 사이트에 가 보면 이 지터브에서 실제로 이 토큰과 관련된 어떤 그 개발자들의 어떤 그런 활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요 정보 사이트에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도 인제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재단 같은 경우는 뭐 리플이나 트론이나 이런 데는 그 재단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 백서도 발행하고 뭔가 인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얘네들은 계속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업데이트 소식도 있고 뭐 L2 레이어 기반에서 지금 뭐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면 저도 인제 하고 있는데 지금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인제 X가 됐죠. 여기에 얘네들이 인제 계속 올리는 걸 팔로우하면서 얘네들이 인제 정보가 뭐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고런 거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기침이 또 계속 나오네.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그래도 인제 기침이 잘 안 나오는데 방송할 때는 막 이렇게 거품을 먹고 얘기해서 그런지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나오네요. 아무튼 요렇게 요 네 가지를 봤을 때 요 네 가지에 부합하는 애들은 10 년을 버텨볼 자격이 있는 메이저 알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네 말대로 막 강제 존버야. 버텼어. 뭐 결국은 올라온다며. 그래서 "버텼어."라고 했는데 이게 10 년을 버텼는데 올라올 가망이 없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 년을 버티는 거는 이게 인제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묻어 둔 거야. 이거는 그냥 버티는 그런 행렬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야, 묻는 거. 땅에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알트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짚어준 요런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합하는가 요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요걸 살펴본 다음에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설령 여기 내가 물려 있어. 여기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동 카운팅도 했잖아요. 이더리움 같으면은 1, 2, 3, 4, 5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하면서 버티는 거잖아. 여전히 얘가 이렇게 빠져도 얘는 4 파야.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 얘가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4 파야. 이렇게 우린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뭐 2 년이 됐든 3 년이 됐든 버티면 그래도 5 파로 올라오니까 최소 정고는 회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 근거가 돼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여기 올라올 가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 지금 존버 상태에 있다. 강제 존버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메이저 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버티면 돼요. 그치만 내가 메이저 알트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결단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토렌트 아까 봤었는데 비트토렌트가 얘는 메이저에 확실하게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저는 비트토렌트를 예를 들면 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을 할 거로 보여져요. 근데 내가 여기에 물려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만약에 이 자리나 최고점이나 뭐 요런 자리나 아니면 요런 자리에 물려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이러면 마이너스 50% 이상이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내 원금을 회복한다. 이 태도로 가면 안 돼요. 이때는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원금 회복은 아니더라도 내가 마이너스 지금 막 70%막 80%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한 이 지점에 왔을 때 내가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단호하게 전량 손절을 하든지 이런 식의 결단을 해야 돼요. 메이저가 알트가 아닐 경우에.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그냥 뭐 채워라 내어라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현실적인 인제 뭐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 장기적으로 물려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뭐 이쯤에 물려 있어요. 쪼끔 양보해서 이쯤에 물려 있어요. 얘가 여기까지 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어. 아까 그 메이저 알트 기준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트론 재단의 지금 뭐 비트토렌트 이런 애들은 사실상 이 정고점까지 오려면은 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만 이게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트론 재단의 이 지금 비트토렌트의 이 코인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사실은 좀 희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내가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래서 요거를 마음에 어느 정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 지금 70% 80% 인데 한 마이너스 50%만 돼도 내가 '그래. 실패한 거 이제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야 이거 가망 없으니 그냥 일단은 없는 셈 치고 냅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본탈 이런 식으로만 버티는 거는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최악의 수단은 뭐냐면 자꾸 물을 타. 메이저도 아닌데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메이저가 아니는 잡코인에 내가 롱텀으로 강제 존버를 하고 있는데 물타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다. 저는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롱텀 홀더분들은 요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홀더를 또 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단기 홀더라고 하면 인제 요런 상황이겠죠. 얘가 요때부터 2023 년부터 여기 2025 년까지 요렇게 상승하는 요 구간에서 뭔가 매수를 한 거야. 아, 요 구간에. 그런데 일단 수익이 그나마 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뭐 익절해도 상관없지. 그죠? 요렇게 저점에서 들어가 가지고 뭐 그렇거나 아니면 뭐 한 요쯤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어도 아직은 수익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구간에서 들어간 거죠. 여기 요 구간이라든지 여기 어디선가 들어가는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서 물려 있는 거야. 최악은 뭐죠? 여기에서 들어간 거야. 어? 그런 다음에 물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되게 전략적인 그 선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려 있는 코인이 메이저인가 잡 알트인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단 메이저는 10년이고 뭐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전략적으로 그냥 무작정 뭐 기다리거나 뭐 강제 손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이쯤에서 매수를 했거나 여기 어디선가 매수해 가지고 이 지금 하락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한번 기준이 정해야 되니까 내가 마이너스 한 50%, 40%에서 50%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거 한 요 정도 되면 돼요. 50%를 일단 넘어가게 되면 강제 존버로 인제 전환하는 거나 비슷해요. 5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 40% 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럴 때 손절을 하면 안 돼, 이때는. 왜냐? 이때는 C파에서 던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택이야. 요 타임에 "야 이래도 니네 안 던질 거야?" 라고 하는 요런 상황일 때가 제일 안 좋은 선택이야.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얘가 적어도 비파 반등 나올 때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얘가 여기까지도 회복할 확률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얘는 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야. 이때는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이때는 비중 줄이기로 가야 돼요. 매수가 아니야. 비중 줄이기가 돼야 돼.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확실히 "야 여기가 저점이야. 야 인제 여기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럴 때 이쯤에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오히려 이런 데를 돌파할 때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 비파 반등하는 요 사이 20 선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요 사이에서 뭐 추가 매수 아니면 버티기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때 되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일단 줄이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전량을 매도하거나 뭐 요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죠. 이 정도 올라왔으니 야 10%만 조금 더 올라와야 돼. 그러면서 버텨.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 그럼 이때 팔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인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시 진입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렇게 10%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아니면 비중을 줄이게 되면 다시 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올라올 때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있어. 메이저 알트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지금 요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올 때 좀 아까워. 그래서 한 50%만 일단은 비중을 줄여 놨어. 그리고 나머지 50% 인제 비중 줄인 50% 나머지 인제 손절하고 남은 그 현금을 내가 들고 있다가 얘가 이때 590만 원을 돌파할 때 재진입을 할 수가 있어. 그거 잘 갖고 있다가. 그러면 이때 손해 봤던 거를 만회하면서 올라가는 거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비파가 올라올 때 아무것도 안 해. '아이 또 올라오겠지.' 하면서. 어.
이게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런 보장이 없어. 그러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잖아. 그럼 얘가 요 정도 올라올 때는 리스크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를 하거나 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쯤이 오면. 그래서 미리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여기 돌파할 때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면은 훨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무슨 재매수의 기회라든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면 이거를 맞을 때 정말로 멘탈이 나갈 수도 있다.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봐요.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뭔가 내 돈을 가지고 뭘 하다 보면 껄껄껄껄 이 소리를 자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 남의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아깝지. 피 같은 내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근거 없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비파일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한 거야. 기상일보가 기상예보 나오잖아요. 뭐 올 가을에는 뭐 어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홍수로 인한 뭐 피해에 예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기상예보를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쵸?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기상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대체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저 알트인데 단기에 물린 분들은 요런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메이저 알트에 물린 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얘가 반등이 나오면 얘는 재매수나 물타기 뭐 또 강제 더 이렇게 홀딩 이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정리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요게 일단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단기 홀더인데 똑같은 거죠. 메이저가 아니야. 메이저가 아니야. 이럴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자발트에 물려 있어. 이거는 자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잘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일단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발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잡코인들 가능하면 하더라도 그냥 소액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자발트 제가 들고 계신 분들 막 이렇게 힘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발트의 기준은 단기 홀더 30%에서 이제 50% 구간,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제가 손실 회복률 계산도 알려드렸죠. 요거 좀 다시 한번 차트 공부 영상에서 좀 복귀해 보시면 되는데, 손실 회복률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뭐 1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1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0%로 빠졌어. 그래, 마이너스 10%가 빠졌으면 90만 원이잖아. 그럼 90만 원을 손절을 했어. 마이너스 10%에서. 그러면 90만 원으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면 10%만 오르면 10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90만 원에서 10% 오르면 얼마야? 99만 원이잖아. 그 1만 원이 부족하잖아. 이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이게 1000만 원이면. 그죠?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손절을 했을 때 손실 회복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100만 원에 매수를 했다가 마이너스 10%를 해서 90만 원이야. 근데 플러스 10만 원을 더해서 다시 재매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지. 10% 오르면 다시 이제 10만 원 버는 거니까. 근데 10만 원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을 번 거라고 이렇게 단순 등치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그게 손실 회복률이에요. 요거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10%일 때와 마이너스 20%일 때와 마이너스 50%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100만 원 했는데 마이너스 50%가 됐어. 손절했어. 그럼 50만 원 남은 거잖아. 5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50만 원을 다시 벌려면
얼마가 올라야 돼? 어? 그렇죠? 50% 오르면 돼? 그럼 50% 오라봐야 75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회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단기 홀더분들 중에 지금 여기 어디선가 물려 있는데 메이저가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에서 지금 자발트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탈출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는 자발트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거는 아닌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반등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 비중 줄이기 뭐고 없어요. 일단 얘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량 매도야. 왜냐하면 자발트들은 여러분은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얘가 운 좋게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이렇게 여기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매도로 대응해야 돼. 이렇게 빠지거든. 그냥 유동성으로 바로 증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트가 올라오면. 그래서 이때는 뭐 비중을 줄이고 뭐 물타기를 해서 뭐 죽어도 내가 본탈한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얘가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파로 올라오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는 게 일단은 자발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잖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30%인데 얘가 마이너스 50%까지 막 빠질, 지금 40 조금 뭐 좀 지나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50%를 만약에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심리가 이때부터는 이제 장기 홀더로 전환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강제 존버로 들어가는 거야. 강제 존버 이제 그런 모드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0%를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마이너스 지금 50%야 라고 하면 지금은 결단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 비파 반등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3%, 30%인데 얘가 점점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몰라. 뭐 그냥 내가 그냥 어찌됐거나 얘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난 버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된다라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몇 년이 될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0% 이상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급격히 흐려지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몰라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30% 정도는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올라오면 뭐 어찌됐든 무조건 던진다 이런 거고, 마이너스 50%가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강제 존버와 손절 요 사이에 있는 아주 강제 구간의 어떤 그 경계에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이너스 50%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단기 홀더인데 자발트에 물려 있어. 근데 마이너스 50%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강제 구간으로 강제 이제 버텨야 되는 존버 구간으로 내가 갈 거냐? 모르겠어. 나는 일단 그래도 난 이 코인이 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냥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비파 올라오면 그때 이제 내가 전량 다시 매도하고 손절로 끝낸다. 이렇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와 있는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마이너스 20%에서 30% 구간에 있으면은 일단 이때는 좀 더 지금 손절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기다려 봐야 돼. 어차피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40%나 지금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C파에서 던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좀 견뎌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업비트상에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막 뭐 이렇게 GK 싱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GK 싱크
이런 애들 보면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지금 이거 그냥 뭐 아 정신없죠 이거. 이런 식으로 가 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뭐 한 이쯤에서 뭐 여기 어디 어중간한 데서 매수했는데 지금 막 여기에 와 있어라고 하면 지금 막 정신없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인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코인에 내가 좀 물려 있다. 얘네들도 상황은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50% 이상 넘어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이미 나는 강제 존버로 들어간 거야. 강제 존버 모드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업비트나 뭐 이런 거 자꾸 볼 필요도 없어. 차트를 막 자주 볼 필요도 없어. 이런 애들은. 어. 그냥 뭐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그냥 체크해 보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아니면 그냥 제가 저한테 인제 가끔씩 한번 댓글로 이거 좀 한번 봐 주세요." 뭐 요렇게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거를 자꾸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정하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끝으로 내가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 어. 현물 보유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바닥이니까 들어가? 안 돼. 지금 그건 안 돼요. 현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비트코인을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아니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 추세 조정 구간인데, 이 조정 구간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적어도 월봉에서 뭐 이 5 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를 넘는다든가, 뭐 바닥에서 꼭지를 따면서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렇게 언덕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뭔가 쌍바닥을 찍고 이런 자리를 돌파한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줘야 돼요. 이때 보세요.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자 제일 애매한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한 이 시점인데 여기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 자체가, 불구덩이 한번 뛰어 들어가 봐서 한번 좀 뜨거운 맛을 한번 나는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 작정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거를 뭐하러 그래. 그래서 요런 시그널이 좀 나와 줘야 돼요. 양봉, 양봉, 양봉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얘가 이때 바로 얘가 이렇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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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번 색깔 바꿔서 얘가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양봉, 양봉, 양봉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요렇게 찍고 요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갈 때 이때를 한번 노려본다는 거예요. 어. 아니 물론 얘가 이거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포모가 이런 거지. 내가 자 요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안 샀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쪼끔 조정하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러면 뭐 '아 이때 살걸.' 막 이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는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도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지금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메이저 알트들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내가 지금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 이다라고 하면 여기 한 1%만, 여기에서 한 10% 10% 정도만 뭐 넣어 놓는 거야. 그건 가능해요. 나중에 뭐 얼마든지 그건 대응이 가능하니까. 내가 1억이 있어.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내가 지금 한번 이더리움 한번 사 봐? 뭐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인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덜컥 여기 일단 간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해 가지고 막 들어가자 하면서 1억을 여기 덜컥 넣어 놔. 이러면 안 된다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승자야. 일단 현물을 내가 현금으로 뭔가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은 아주 좋은, 일단 출발 자체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버티는 거야. 계속 보고 있다가 쓱, 낚시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 입질도 안 왔는데 자꾸 들어 올리면 그 잡겠어요 고기를? 어. 입질이 와 가지고 확실하게 쑥 들어가는 이런 뭔가 확실한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지, 입질이. 그래야 딱 낚아챌 수 있지. 그러니까 천천히, 아니 놓치면 어때? 다음 기회가 또 오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내 포지션에 따라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 메이저인지 자발트인지, 장기 홀더인지 단기 홀더인지,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게 떠들었는데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제가 아주 지금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어 지금 하락 추세는 전개가 된 거고, 여전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는 유효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스탠스로 접근해야 될지도 어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